같아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보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자는 이제 일본 사람 뭐 가츠아키시란 분인데 뭐 이렇게 좀 생기셨더라고요. 뭐 생긴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86년생이라서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AR을 활용해 가지고 앱 수익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 지금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5천만 달러라고 해가지고 일본 내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금 조달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2014년도에서는 일본 내 최고의 스타트업 CEO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지칭을 받고 있는 젊은 사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어차피 IT 쪽을 주로 하셨을 거니까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어떻게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분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미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Change the Future of Money and Economy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드러나 있지 않는 가치를 조금 파악해서 이 수익화를 하는데 본인들이 조금 사업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책에서 상당 부분 많이 다루고 있는 것도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수익화할 것이고 또 어떻게 자산할 것인지 좀 이런 것들도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홈페이지를 좀 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꾸준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약간 이런 것도 좀 느꼈지만 어쨌든 이분 자체의 인사이트는 좋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게 된 계기와 기대했던 점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왜 변할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학자들이 쓴 책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책을 쭉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이게 약간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 가지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제도적인 거,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변할 거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일반적이다는 걸 좀 많이 느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거 말고 근데 실제 비즈니스맨 인사이트를 얻고 싶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제가 선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우연찮게 이 책을 입으로 읽었는데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의 구성은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이 목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 이제 이 책을 쓴 저자가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1장에서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그 기술이 어떠한 진화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는지 첫 번째는 그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식으로 변할 것 같고 산업은 어떻게 변할 건지 그 시스템이 변화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AI를 통하면 보통 말이 많이 나오는 게 AI 때문에 뭐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그와 유사하게 기술이 진화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3장에서 다루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기술 진화의 패턴 그리고 변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총 미래 예측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로 다루고 있는 게 1장 기술 진화 패턴의 비밀하고 2장하고 3장 보통 이 정도를 조금 많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제가 좀 공감이 갔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긴 시간의 추계 흐름으로부터 진화 패턴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선으로 연결해야지만이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만 보면 이 문구만 봤을 땐 좀 느낌이 안 오는데 그게 가장 저 경험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요새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배달 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을 조금 더 보태면은 제가 퇴근하고 저희 집까지 한 1km 정도 걸어오는데 그 걸어올 때 한 배달원 한 100명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이 좀 섞긴 했지만요. 근데 사실은 이 배달원이라는 게 현재 이렇게 전문 배달원도 있었지만 그 과거에도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것 같다. 현재 이런 요기요 배달 근로자하고 이전에 뭐 중화요점에서 이렇게 소속된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좀 다른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특정 상가에 소속된 배달원들은 이 상가에서밖에 일을 못하고 뭐 다른 것들을 배달한다거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약간 정규직원 비슷하게 일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요기요나 전문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호출이 들어오면은 그게 뭐 같은데 다 이렇게 배달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세금 체계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전부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배달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할 때 왜 과거에는 특정 상가에 소속된 배달을 했었고 현재에는 그냥 일반 사업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느냐, 과연 뭐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은 단순하게 현재 상태만 봐서는 안 되고 과거 대비 현재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리고 그 변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 캡처를 따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상을 파악할 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변해왔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인데, 그러면 뭔가 그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소속 배달원에서 전문 배달원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왜 바뀌었는지를 조금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왜 만들어졌고 다른 것 대비해 가지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본다는 거는 피상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세부 내용들을 사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 화면상에서 보시는 거 뭐냐면은 웹 1.0, 2.0, 3.0, 4.0이 발전되면서 중간중간 나왔던 뭐 기술들 쭉 이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기술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각각의 이러한 기술들이 왜 나왔고 어떻게 발전됐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이 웹에서 동적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타났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뭐 대표적으로 보안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좀 너무 느리다, 이렇게 약간 취약점이 나타나가지고 현재는 조금 다른 기술로 대체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약간 표준돼가지고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각각 기술들이 태어나고 죽는데 그 각각의 이유가 뭐였고 어떠한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점이 아니라 선에서부터 봐라,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방향성을 보러 가는데, 그러면 그 방향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 시스템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 필요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다른 예를 들고 있는데 가장 쉽게 제가 들고 싶은 예는 사실은 이제 이 검색 엔진이라는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느끼셨겠지만 시간의 감에 따라 가지고 검색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검색 엔진의 목적 자체가 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건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창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던 기능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타를 좀 많이 내더라. 그러면 그 오타에 대한 패턴을 모아가지고 오타를 바꿔주는 오탈자 자동 교정.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쉽게 금방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특정 단어를 넣었을 때 연관돼 가지고 찾는 단어가 뭔지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쿼리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이거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은 필요한 지식인데 웹페이지가 아니라 바로 지식을 연결줘라 해가지고 이 지식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은 기아 타이거즈라고 검색어를 특정 시간대에 치면은 이 기아 타이거즈가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프로야구단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열리고 있는 게임의 스코어를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검색 엔진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뭐 기술이라는 게 그냥 뭐 편의에 따라서 발전하는 건 아니고 그 시스템의 목적이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기술만 그런 건 아니고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그 목적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그 저자는 말을 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서 이 예를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뭐 책에서는 사실은 저 검색 엔진을 말하지는 않고 이 유통 시스템에서 과거에는 도매업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현재 들어와서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다. 필요 없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그냥 고객들까지 직접 이렇게 유통하시는 분산 네트워크가 생길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화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자가 말한 게 결국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효율화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자본주의 세상인데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효율화될 것이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 자본을 늘릴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산업을 일으키면은 주로 농업이나 공업, 뭐 1차 산업, 2차 산업 정도로 많이 하고 여기서 이제 부가 쌓이면은 흔히 말하는 금융을 조금 많이 하잖아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데처럼. 근데 이 농업하고 공업하고 금융 IT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농업하고 공업은 실제적인 재화를 만든 다음에 그걸 유통해 가지고 자본 획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벌려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금융이나 I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물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냥 금융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고 그 돈을 다시 불려가지고 리턴 값을 크게 하는 것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자본을 창출하는 거라서 이쪽이 효율이 훨씬 빠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이쪽 왼쪽에 업을 좀 더 많이 하지만 그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금융과 IT 쪽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본이 계속해서 효율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했을 때는 이 금융하고 IT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서쪽에서 IT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면은 동쪽에서 금융 쪽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걸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라고 이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한정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니까 그동안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은 이제 금융 통화 같은 것들은 가상 형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신용 창조란 걸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크게 받고 이익도 크게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형태 자체가 뭐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르는 건 아니고 그냥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가지고 있는 거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고 어, 저자는 말을 하고 있고 실제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업 같은 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재밌었던 거는 이제 구글은 형태를 바꾼 미국이라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좀 내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들어가지고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 화웨이 통신장비는 절대 안 된다고 보통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 화웨이 통신장비 통해 가지고 정보가 다 해킹당한다. 해킹당하고 있어가지고 절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행태들은 이미 미국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구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면, 그러니까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거 말고 NSA라고 해가지고 국가안전보장국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앞면과 뒷면을 가지고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나라를 대부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고객이
구글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넘기면은 이 정보가 다시 미국 정보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형태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안 하려고 지금 막고 있는 거고,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정책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의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글은 형태를 바꾼 미국이다라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여기 구글에 나와 있는 이사들이 예전에는 이제 미국 정부지라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협력해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약간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을 때 조금 이제 와닿았던 거는 뭐였냐면은, 뭐 이런 거였어요. 오로지 효율화에 전념하는 것은 목적지에 대한 지느낌을 찾는 것을 포기한 사고정지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현재에도 의미가 있는지 조금 파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나왔던 것처럼 목적성을 가지고 먼저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뭐 사실은 회사 일도 그렇고 개인 일도 그렇고, 이게 일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만 되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일이 지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 효율을 하기 전에 현재도 지금도 이 일의 의미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만약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효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그래야지만이 훨씬 더 많은 큰 그 다음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그런 내용이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상황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스템이 대체 왜 나왔는지,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을 예측하라는 건데, 근데 그 다음을 예측할 때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걸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발이나 적용 원리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자 말로는 한 1%도 안 된다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딥다이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IT 정보를 가지고 자산을 만드는 것처럼 재무제표에서 나와 있는 자산하고 디지털 자산하고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도 10억 달러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할 만한 회사냐? 이거는 약간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데, 사실은 디지털 자산의 확장성을 본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보든 아니면 사회를 보든 현재 눈에 드러난 가치하고 그렇지 않은 가치 차이 크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활용을 조금 더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앞으로는 이런 비트코인처럼 갑자기 이렇게 큰 부를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 관심 없다가 갑자기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 크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해관계들 사이에서만 유통되는 기회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 비트코인처럼 유사한 형태가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하고 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